자, 이번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주택 청약을 하려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청약이 뭐라고 했어요? 원래 청약이라는 것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했죠. 그래서 계약을 요구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주택이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주택 청약이라고 하지요. 자, 이렇게 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데 그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연령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어요. 외국인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1인당 한 계좌씩. 자, 그런데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한시적인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기 때문에 청년만 가입할 수 있어요. 저 같은 나이 50에 가까운 사람들은 들 수가 없죠. 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연령에서 이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까지 남자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여자도 만약에 그렇다라고 가능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청년 우대형 통장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죠.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주택을 새롭게 구입하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하는 게 청약이잖아요.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그리고 현재 본인이 무주택이고 가입 후 3년 내에 세대주가 될 거다라고 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을 갖고 있지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년 동안 이 청년 우대형 통장에 가입하는 경우에 더 기존의 주택 청약 종합저축보다 더 높은 금리와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가입 대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병역 이행기간이 최대 6년까지 인정이 된다라고 했고 소득이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주택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납입 방식은 1,5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하는 주택 청약 저축과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총 납입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3.3%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은 청약 통장인데 금리 혜택도 좋고 또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걸 가입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가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면 이 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세금 혜택이 거의 2배, 금리 혜택이 거의 2배에 가깝게 높습니다. 언제까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 청약 종합저축과 마찬가지로 가입 가능한 은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택 도시기금을 취급하는 9개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K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이 은행들은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그리고 기존 제형상품의 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2021년 12월 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왜 이러냐면 기존 청약통장보다 더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에서 그만큼 이자에 대한 부분들,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들을 부담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배웠었네요. 분양가 상한제는 뭘까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한 이윤을 더해서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만 신규 주택을 분양하도록 가격을 규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분양가를 낮춰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됐죠. 그래서 계속해서 공공택지, 공공이 건설하는 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적용이 됐었는데, 이외에 민간에서 공급하는 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논란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는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7월까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유예된 상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분양가격 산정의 산식을 써보면, 자, 첫 번째 택지비가 있습니다. 택지비, 땅값이죠. 예, 택지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건축비가 더해지죠.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와 그 다음에 건축비 가산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기업이 또는 그 건설업자가 차별화되기 위해서 건축비의 어떤 건축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비용 부담을 해서 짓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실링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하로만 분양 가격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분양 가격을 산정할 때는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이렇게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땅값이 되는 택지비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도출되는 택지 공급 비용에다가 일정한 가산 비용을 합산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택지 공급 가격에 공동주택 가격,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하고, 민간 택지에서 공급할 때는 감정평가한 금액에 또 그 가산하는 비용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구분하지 말고 여러분, 분양 가격은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건축비 가산비용 플러스 택지비로 이루어지고 그 이상의 가격으로는 팔 수가 없다. 다만 앞에 보시면 아까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3월과 9월,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고시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지자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기본형 건축비의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이 기본형 건축비의 95% 또는 상하 5%씩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형 건축비보다 5% 낮게, 그럼 95%, 또 5% 높게 한 105%이 범위 내에서 기본형 건축비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서 시장에서 논란이 많은가? 자, 그래서 우리가 찬반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보면 분양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경우에 가장 큰 효과는 분양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이 가격 규제가 시장에서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된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면 무주택자들한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전반에 걸쳐서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에 대한 반대 논란도 많습니다. 뒤에서 살펴볼게요. 자, 주택 가격을 통제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건설업자들이 이익이 줄어드니까 주택 공급을 활발히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택 공급 부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면 일반 수익으로 돌아오는 이 분양가가 낮아지니까 수익성이 떨어져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 시장에서 신규 주택에 대한 분양 물량이 감소해서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느는데, 그러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줄어들면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주택 가격이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2022년도까지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고, 또 3기 신도시 5개 권역에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 130만 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공급의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공급 부족, 그리고 여기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의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분양가 상한제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실제 분양가하고 시세가 크게 벌어지다 보면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혜택을 경제적으로 보죠. 그래서 청약 로또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세컨마켓에서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규 주택을 청약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청약 시장이 과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 가격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재고주택 시장에서 거래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정부는 또 이에 반해서 이러한 로또 분양의 문제점들, 그러니까 만약에 청약 로또를 맞은 사람, 그러니까 청약이 당첨된 사람이 바로 그 시장에다가 집을 되팔면 분양가 상한제와 시세의 그 차이만큼을 이 청약이 당첨된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고, 또 이러한 청약 로또라는 이러한 문제들, 이렇게 사회적 비난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전매 제한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고 거주 의무 기간도 5년으로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거기에 살게 되면 바로 되팔 수가 없기 때문에 로또 청약이라는 말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인 거죠. 또 하나의 큰 우려는 뭐냐면 분양가가 인하가 되면 수익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높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건설사는 민간 영역에서 일하는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지는 경우에 결국은 수익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 품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결국은 품질 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2015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 뭐 설계나 자재 면에서 굉장히 이제 업그레이드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해 왔는데 상한제가 시행되면 그 분양가가 인하된 가격에 맞춰서 설계나 품질에 가격에 맞춘 설계나 품질을 공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퀄리티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민간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또 정부는 기존의 공공택지에서 세종이나 위례신도시와 같은 주요 공공택지에서 계속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었기 때문에 이 공공택지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던 경험을 갖고 있고 여전히 세종이나 위례에서는 시장에서 굉장히 선호되는 위치 또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은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민간에서 비판하는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을 가지고 규제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분양가에다 캡을 씌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 기준이 되는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에 대한 것을 배웠네요. 자, 이를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주택의 개념을 공부를 했습니다. 주택은 어떤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인데 세 가지의 요건을 기본적으로 꼭 갖춰야 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영구 또는 준영구, 반영구적인 건물이어야 된다. 두 번째, 부엌과 반드시 1개 이상의 방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다른 가구의 주거 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춰야지만 우리가 주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주택의 개념은 주택은 어떤 걸 요건을 갖춰야 된다?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이어야 되고 부엌과 1개 이상의 방을 갖춰야 되고 다른 가구의 주거 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어야 한다.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으로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면적, 그리고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 부엌, 화장실과 같은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과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또 환경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한 기준을 우리가 최저 주거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최저 주거 기준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최소한의 요건인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2011년 5월 27일 이후에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올드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대체할 만한 유도 주거 기준이란 개념을 만들었죠. 자, 그래서 최저 주거 기준을 보시면 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1인 가구일 때는 14제곱미터. 그런데 우리 통상 가장 많은 주택 유형, 가구 유형인 부부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에 43제곱미터.
평수로 나누면 한 13평, 4평 정도 되는 요 규모, 굉장히 작은 사이즈죠. 자, 그래서 조금 더 국민의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유도 주거 기준이라는 것을 주거기본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도 주거 기준이라는 것은 최저 주거 기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국민의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표인 거죠. 그래서 원래 주거기준법 제19조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도 주거 기준을 설정하고 공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유도 주거 기준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에 주거기본법이 논의될 때는 이렇게 유도 주거 기준에 대한 가안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서 법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만간 이 유도 주거 기준에 대한 그 근거 기준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념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나라의 주거복지 수준 또 주택시장의 특성들을 보기 위한 몇 가지 지표들을 봤어요. 대표적인 것이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자가소유율, 그 다음에 자가거주율 뭐 이런 것들을 봤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 하나가 RIR이라는 개념입니다. RIR 요것은 Rent to Income Ratio죠. 전체 소득 대비 임대료의 비율을 얘기하죠. 주택 임대료가 어떤 가구 또는 어떤 1인 가구인 경우에 그 사람 월 소득 대비 몇 프로나 차지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은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RIR이 너무 높으면 소득과 비교했을 때 주거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주거비 부담이 가중해서 정부가 이런 것들 낮춰주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하우징 바우처를 통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주택 정책을 수립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 임대료 비율, 그러니까 RIR이 20%를 넘으면 주거비 부담이 가중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청년들 경우에 최근에 워낙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RIR 값이 굉장히 높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또 만들어낸 임대주택의 유형이 행복주택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RIR 개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사한 개념으로 하우징 어포더빌리티가 있었죠.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부가 지옥고,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꽃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행복주택은 꼭 청년만 들어가는 건 사실 아니죠. 고령자나 주거급여 수급자 등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주 목적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과 같은 젊은 계층을 위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이 살기 위해서는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죠. 60에서 80% 수준으로 또 어떤 데는 50% 가까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주기간은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고 신혼부부는 아이가 있는 경우에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행복주택은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따라서 이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죠. 보시면 자, 대학생의 경우에 미혼이어야 되고 결혼한 대학생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됩니다. 입학이나 복학 예정자도 가능하죠. 그리고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에 취업준비생도 가능합니다. 자, 이들은 소득이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되고 자산은 7,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 있으면 대학생을 위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청년은 당연히 미혼이어야 되고 만 39세까지 소득활동을 하는데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에서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 소득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다. 그러면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들 중에서 구직급여 또는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 활동을 하니까 대학생들보다는 자산 규모의 그 기준이 높아졌겠죠. 그래서 본인 소득이 부모의 소득을 합친 게 아니라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이 80% 이하 그리고 본인은 자산이 2억 3천만 원 정도 그다음 자동차가 있어도 돼요. 단 자동차가 2,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2,49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청년주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신혼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혼부부도 자동차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또한 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7년 이내에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신혼부부가 아이를 가지면 아이가 생기면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총 자산이 2억 8,8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고 이제 세대의 소득이 기존의 평균 소득의 100% 기준만 있었는데 맞벌이 하는 경우에는 이 소득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평균 소득이 120% 범위까지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여력에 따라서 소득과 자산 기준이 달라지고 또 입주의 자격에 대한 요건들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게 행복주택도 있지만 LH나 SH와 같은 데서 하고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년 전세 임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건 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전세 임대 제도는 뭐냐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제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기가 살 집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 소유자와 LH 토지주택공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집을 입주 대상자에게 다시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보다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청년 전세 임대 제도의 경우에는 2년 단위로 3회까지, 즉 2, 3은 6이니까 6년까지 최대 거주할 수 있고 공급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주택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을 두고 있어요. 수도권은 8천만 원 미만, 그 다음 광역시 6천만 원, 그 외에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돼요. 그러면 우리 호서대학교가 있는 천안 아산의 경우에는 5천만 원짜리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도권에는 이 청년 전세 임대 제도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지방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년 전세 임대 제도를 좀 알아보시고, 특히 이제 우리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시는 친구들은 이러한 복지 혜택을 좀 누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